하시긴 하실 텐데 아마 자기도 과목이 있고 그걸 뭐 특성화 특정 회사의 솔루션 뭐 이런 거 아니요 그런 거는 상관없는 것 같고 자기네 그 원래 강의 실수가 있고 그 외에 이제 대학원이나 이런 거는 특화대라고 이제 그렇게도 많이 하시고 과장이나 뭐 이런 지휘가 직접 우리가 학생들이 모집을 해서 좀 보내봐라 했더니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이런 생각해서 카메라 그리고 학점도 많이 그렇게 해주잖아요. 거기도 하고 안녕하세요. 로봇 조수교 3기와 함께 하고 있는 이상입니다. 날씨도 좋지도 않고 바쁘신 와중에 수강생분들 성장을 위해서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심사위원분들 한 분씩 소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타프들께서 와주신 서준정 수석님. 그래서 마찬가지로 권태훈 부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 한국생산연구에서 최창호 전문위원님께서 다음 가수시스템 코리아에서 김상식 파트너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 한국기술사회에서 안예산 전문위원님께서 와주셨습니다. 다음 아우르 유니버스 대표 강은혜 대표님이십니다. 오늘 발표는 3D 변형과 공정을 이해하고 설계자 입장에서 설계도 제작을 한 뒤에 제조 분석을 토대로 로봇과 함께 배치를 하게 된 가상 공장 구현을 진행하게 된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디지털 트윈과 함께 프로세스 설계에다가 조금 집중을 하기 위해서 리소스에 대한 비용적인 부분 그리고 경제적 최적화된 요소 부분들을 저희가 좀 배제를 하고 고려 대상에서 제외를 하고 진행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심사를 해 주실 때 이런 부분들은 레이아웃이나 로봇 시스템들이 어떻게 가상 공간에 녹아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심사하는 평가를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는 저희가 PVD 그리고 카타리스트, 테솔라라는 세 팀으로 소개팀이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각 팀의 주제나 또는 키워드 부분들은 모델 브로셔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첫 번째 팀인 PVD 팀의 발표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차 시간 발표를 맡은 박구현 최진욱입니다.
순서는 팀 소개를 시작으로 프로젝트 향후 최적화 방향을 말씀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 이름은 PBB로 PBV 플러스 빅 임팩트의 약자입니다. PBV 주문 정보를 기반으로 AMR 물류와 협동 로봇 셀이 자동 재구성되는 시스템을 통해 작은 주문 하나가 공장의 빅 임팩트를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팀원은 5명으로 저는 팀장 역할로 전체 일정을 관리하며 모델링 총괄의 서찬범님, 레이아웃 총괄의 반진우님, 데이터 관리의 최진우님, 문서 작성 담당은 이가연님이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저희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드리기 앞서 시장 현황에 대해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산업은 차량 수요 중심의 산업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화면에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라이드 헤일링, 라이드 툴링과 같은 다양한 목적을 지닌 차량이 점차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서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와 같이 물류 서비스 수요도 급격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 이동수단의 개념을 넘어 모빌리티 하나가 서비스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나타나는 형태가 바로 PBV입니다. PBV는 Purpose Built Vehicle의 약자로 말 그대로 목적 기반의 차량입니다. PBV 차체 공정은 하부 공통화가 되어 있는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에 모듈 안에 상부를 부착하여 결합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요구에 맞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이에 소비자의 목적에 따라 차량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러한 PBV 공정을 컨베이어 라인으로 수행할 경우 몇 가지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공정 변경의 유연성 부족입니다. 컨베이어 라인은 고정된 순서로 운영되기 때문에 PBV와 같이 다양한 바디를 적용하기에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설비 고장이 발생하면 라인 전체가 정지되는 부류입니다. 컨베이어 공정이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 공정의 문제가 전체 생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로 단위 면적당 생산성에 한계가 있습니다. 직선형 라인 구조로 인해 공장 면적이 증가하고 공장 간의 이동거리도 길어져 비효율이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인 종속성 문제입니다. 모든 공정을 순차적으로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공정까지 포함되며 전체 공정 시간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다차종, 다목적 생산에서 한계를 해결하고자 차량의 공정 중 차체 공정을 따라 독립적인 셀 단위를 분류하고 AMR 자율분류와 산업용 로봇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자동화 셀 구조를 설계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구조를 디지털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미리 검증하여 실제 생산에 적용 가능한 최적의 셀 기반 자동화 모델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셀을 완성한 후 저희의 KPI는 기아의 2호 플랜트 리스트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현재 기아는 약 17,500m 제곱의 수준의 차체 공정 부지를 활용하여 연간 생산량 1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동일 면적 대비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저희의 목표를 스마트 기법을 기반으로 한 번 더 설명드리자면 셀 기반 공정 전환과 AMR 산업 로봇 도입을 통하여 단위 면적당 생산성을 20% 증가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 공장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레이아웃 설계부터 시뮬레이션 단계까지 단계적으로 목표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모델링 분업은 다음과 같이 분배한 후 협력하여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설계는 크게 역설계, 참조설계, 기획설계를 3가지 방식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먼저 차량 프레임과 패널 등은 실제 현상을 기반으로 한 역설계를 적용하였고 지그와 팔레트는 기존 구조를 참고해 수정하는 참조설계 방식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언더바디 팔레트와 도킹 시스템, 셀 스테이션과 같은 핵심 구조는 저희 공정에 맞게 새롭게 기획 설계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의 핵심 설계 중 하나인 지그 EOAT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셀 공정에서는 하나의 UAT가 다양한 작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백큐음과 그리퍼 구조를 결합한 UAT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패널과 같이 평면 구조는 백큐음을 사용해 자동적으로 핸들링을 진행하고 프레임과 같은 구조물은 그리퍼를 통해 고정시키며 위치 제어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의 UAT로 프레임과 패널 모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공정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 부킹 시스템입니다. 차량용 AMR은 먼저 리프팅 기둥을 통해 플랫폼을 소폭 상승시키는 상태로 도킹 스테이션으로 이동합니다. 이후 셀 내부 도킹에 맞춰 분열되며 진입하고 기둥이 하강하면서 플랫폼에 장착된 팔레트가 도킹 기구에 안착됩니다. 이로써 위치 정밀도를 확보하며 마지막으로 지그 클램프를 통해 고정이 이루어지고 안정적인 도킹이 완료됩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동하고 하강하며 지그 클램프를 이용해 고정하는 작업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구상한 레이아웃 크기입니다. 처음에서는 셀 하나의 크기를 약 30평으로 설정하였으나 이후 부자재를 배치하고 로봇을 배치하다 보니 셀 크기의 부적합함을 느껴 하나의 셀을 45.4평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자재용 AMR의 경로를 설계하며 전체 공장 부지에서 셀이 차지하는 비율을 13.7%로 확정지었고 셀 4개를 포함한 공장의 전체 레이아웃은 70에 60으로 4,200제곱미터로 설정하였습니다. 저희 레이아웃은 왼쪽 사진을 참고하시면 자재용 AMR은 양끝에서 이동이 가능하고 차량용 AMR은 중앙 부분에서만 이동이 가능한 동선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물류 흐름을 사전에 분리하여 AMR 간 간섭과 변곡을 최소화하고 셀 공정 도입의 목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차량용 AMR이 인으로 들어가 모든 공정이 끝나면 아웃된 방향으로 나가게 노선을 짜보았습니다. 다음은 저희 AMR 플로우를 보여주는 시뮬레이션입니다. 자재용 AMR이 아웃 라인에 따라 위치합니다. 또한 차량용 AMR은 중앙 라인에 따라 이동합니다. 작업을 마친 뒤 AMR은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가고 차량용 AMR은 검수 구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셀 내부에서의 차체 공정 조립에서는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이 들어오면 BIW 제작을 위하여 도어, 리어, 루프 순으로 프레임을 용접합니다. 그리고 다시 도어, 리프 순으로 패널을 용접한 뒤 용접건을 볼팅원으로 교체하고 트렁크 도어, 트렁크 패널 등을 볼팅하여 차체 공정을 완료합니다. 네, 이어서 발표를 맡게 된 최진욱이라고 합니다. 셀 내부 구성 요소입니다. 저희 셀에는 총 7개의 산업용 로봇과 3개의 자재 팔레트가 위치될 예정이며 AMR, 차체를 실은 AMR이 중앙에 도킹된다면 저희 5번, 6번, 그리고 7번 로봇이 지그 역할을 1번부터 4번 역할이 볼팅 및 용접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 영상은 앞서 말씀드린 각각의 로봇들이 공정을 수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영상입니다. 먼저 지그 로봇이 프레임을 팔레트에서 꺼내와 해당 영상과 같이 위치를 고정시킨 이후 볼팅 웰딩 로봇이 프레임 또는 패널에 맞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표현하였습니다. 로봇이 수행하는 모습을 개별적으로 시뮬레이션한 영상입니다. 왼쪽부터 지그, 볼팅, 웰딩 영상입니다. 로봇 산정 기준은 먼저 산업용 보험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필요로 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움직임의 정밀도가 가장 높은 로봇을 채택하였고 툴 체인저는 저희 UAT와 부수 장치를 200kg 기준으로 잡아 이에 따라 충분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 가용 하중이 300kg이 가능한 모델을 확보하였습니다. AMR은 차량을 실어야 한다는 특성상 무게중심을 고려하여 최대 12톤 적재 가능한 모델을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툴체인저 활용 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현하는 차체 공정에서는 하나의 로봇이 패널과 프레임에 대해 각각 용접 및 볼팅을 수행하기 때문에 로봇팔이 각각의 작업에 맞는 UAT로 교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볼팅 및 용접권 UAT를 보시는 것 같은 툴체인저를 활용해 로봇 바디에 결합하여 다음과 같이 조립하여 구현했습니다. 이 로봇 바디에는 로봇 바디용 툴체인저를, EOAT에는 EOAT용 툴체인저를 결합하였고 이 두 가지를 연결하여 필요에 따른 EOAT 교체 시스템이 완성되게 됩니다. 저희 EOAT는 교체 툴을 활용하여 로봇에 장착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단순히 정지 상태에서의 하중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고속 이송 중 발생하는 동적 하중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산업용 로봇팔과 EOAT를 연결하는 툴체인저는 로봇의 급가속 급정지 및 고속 회전 시 발생하는 동적 충격에 노출되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시뮬리아 해석을 통해 툴체인저의 구조적 안정성을 위한 산업용 로봇팔의 최대 갑가속도를 제한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EOAT의 최대 무게는 EOAT용 툴체인저를 결합한 상태인 180kg, 그리고 로봇용 EOAT 무게는 6.17kg으로 선정하였고 이 둘의 무게의 합산인 최종 무게는 구조적 안정성을 위해 보수적으로 잡아 200kg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보시는 것과 같이 툴체인저를 간소하게 모델링하여 인장, 굽힘, 그리고 비틀림 세 가지 하중 조건에 대해 능력 해석을 수행한 결과 이 밴딩 모멘트에서 툴체인저가 받는 능력이 가장 크게 나와 이를 중심으로 해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안전계수가 일반적인 기계 부품 권장 범위인 3.0이 나올 때까지 총 19회의 반복 시뮬레이션을 하였고 이를 통해 96 라디안 퍼 세크 제곱일 경우 안전계수가 3.01이 나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프로젝트의 산업용 로봇팔 최대 갑가속도는 96 라디안 퍼 세크 제곱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활용한 어플리케이션들입니다. 파트 디자인을 통해 도킹 시스템과 차체의 세부 부품들을 모델링하였고 이를 어셈블리 디자인으로 가져와 각 파트 간의 아세이와 커넥션을 정의했습니다. 이후 메카니컬 시스템 앱을 활용하여 실제 구동 환경에서의 기구학적 메커니즘을 구현하였고 델미아를 통해서는 플랜트 레이아웃 디자인, 팩토리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유연 생산셀의 전체 레이아웃을 가상 공간에 구현하였습니다. 특히 셀 내 로봇들의 세밀한 움직임과 장비 간의 간섭은 로봇 시뮬레이션과 이퀴먼트 디자인을 통해 검토 및 수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데이터들이 한 곳에 모이다 보니 과부하가 발생하였고 저희는 이를 IP 컨트롤 어플 기능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경량화함으로써 원활한 시뮬레이션 성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시뮬리아는 모델 크리에이션 앱을 활용하여 툴체인저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하였고 검증 단계에서는 리니어 시나리오 크리에이션 앱을 통해 극한의 부하 조건을 시뮬레이션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 메모비아 기능을 적극 활용하였으며 특히 북마크를 통해 데이터를 카테고리별로 나누어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쉽게 파일을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스트링명은 PBVI를 기준으로 보시는 것 같이 스트링명, 관리자명, 날짜, 부품명, 상세 부품명으로 설정, 저장하여 쉽게 저희 원하는 파일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어플리케이션 활용 과정 중 있었던 리스크 관리입니다. 시뮬리아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라이센스 오류가 반복적으로 일어났고 이에 따른 시간 분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해석 작업을 분산 수행하며 작업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델미아를 실행하던 중에는 파일 중복 실행으로 인해 데이터 충돌 후 손실 경험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작업 파일을 동시 접속을 제한하는 원칙을 수립하여 동일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진행은 하루 2회 회의를 기본으로 그날 해야 할 일, 수정 상황, 그리고 다음날 해야 할 일을 세부적으로 협의하며 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간트 차트에 작성되어 있던 것과 동일하게 로봇 레이아웃 설계를 기반으로 키네마틱 시뮬레이션을 구현하고 있으며 현 시점을 기준으로 장비 시뮬레이션은 로봇 위치 수정으로 인해 일정이 약간 지연되었지만 현재는 진행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차 진행 과정에서 저희가 구현할 최적화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AMR 동선 최적화입니다. 현재 델미아 기반 AMR 시뮬레이션으로 분류 흐름을 구성해 본 결과 왼쪽 그림과 같이 셀 주변에서 이동하는 AMR과 셀에서 나오는 AMR 간의 간섭 가능성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었고, 또한 일부 구간에서는 대기 시간도 발생한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단순히 AMR을 배치하는 것만으로는 분류 효율이 확보되지 않고 셀 입출 흐름까지 함께 고려한 동선 설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차 최적화에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진입 지점과 대기 위치를 이런 식으로 분리하게 되어 정량 계산을 통해 AMR의 이동 경로를 재구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셀 크기 최적화입니다. 현재 보이는 사진과 같이 셀 내부에서 로봇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던 중 이 그림과 같이 이 셀 크기를 잘못 설정하여 이 자재와 셀의 기둥과의 간섭이 발견되었고, 이것 이외에도 로봇 간의 간섭 또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셀 크기를 로봇 구동 범위에 맞춰 가로 10m에서 15m로 확장시켜 셀 내부의 로봇 움직임의 작업 효율 및 공정 안정성을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저희 팀원들이 종합적으로 느낀 바는 3D 익스페리언스 플랫폼 기반의 통합 솔루션으로 설계 아이디어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팀원들과 함께 소통하며 유기적으로 협업했던 경험은 정밀 제조 시스템의 가치를 깨닫고 실무 엔지니어로 도약할 수 있는 값진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참고한 자료들은 다음과 같으며 이상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편하게 물어봐 주셨으면 합니다. 질문하실 수 있으시죠? 저기 1차 발표이긴 하지만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요. 두 가지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셀라인이라고 하는 말을 썼거든요. 근데 저게 일자 라인의 그 작업 내용하고 실제 셀의 작업 내용의 차이가 뭐죠? 그 작업 다 그냥 똑같이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작업하는 방식은 셀과 컨베이어가 같지만 저희가 셀로 차체 공정을 셀로 바꾸자고 한 가장 큰 이유는 저희 PBB 차량 특성상 컨베이어 대신에 AMR을 지금 쓴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근데 컨베이어를 쓸 경우 저희가 가장 느낀 불편한 점은 PBV 차량 특성상 같은 PBV 차량이라도 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PBV A 차량과 B 차량에 대한 그 조립해야 되는 부품이 모두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컨베이어 같은 경우에는 셀 A 차량은 단축의 그 프레임을 결합해야 되는데 B 차량은 장축의 프레임을 결합해야 된다면 B 차량 공정이 끝날 때까지는 A는 대기 시간이 강제되고 B 공정을 뛰어넘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동선을 그대로 따라 선형 구조 특성상 이 구조를 그대로 가야 됩니다. 저희는 여기서 발생하는 공포 현상을 최대한 줄이고자 셀 라인으로 바꾸는 기획을 하였습니다. 아니 컨베이어 라인으로 해도 홀류형으로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네. A 모델, B 모델, C 모델을 동시에 흘릴 수가 있다고. 그거하고 이렇게 공정별로 지금 U자 라인으로 이렇게 꺾어가지고 AMR 대신에 컨베이어 대신에 AMR을 투입을 해서 자재를 공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뭐냐면은 그 안에서 로봇이 이렇게 작업을 하게 만들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형태는 다른 모양을 갖고 있지만 작업의 내용으로 보면은 사실상 똑같은 라인이에요. 그냥 일자로 쭉 가는 라인을 이렇게 주름지게 만든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보통 셀을 만들 때는 이동을 없애버린다든지 네. 이동을 없애가지고 공정과 공정이 다이렉트로 이렇게 컨택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그런 장점들 때문에 대기 시간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리드 타임이 주는 이런 것들을 이제 기대하는 게 보편적인 부분인데,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 작업은 뭐 그냥 전체 다 A 제품을 생산을 해도 되고 A, B, C, D를 공정별로 괜히 흘려가면서 서로 다르게 작업할 수도 있는 그런 개념으로 만들었거든요, 사실은. 그 부분을 나중에 이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작업하는 그 로봇과 로봇 사이의 간섭을 없애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뭐라 그랬다 아까 10m에서 10m를 15m로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이제 확대시켰다고 했잖아요. 근데 작업 분석을 다 했나요? 어떤 점? 작업 분석을 다 해가지고 그 작업이 차지하는 스페이스 분석이나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다 그 스케일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이거 부족할 것 같다 해가지고 이렇게 늘린 건가요? 지금 저희가 지금 프레임 결합까지 전부 다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네. 상태인데 그 부분에서 계속 보시면 그 로봇 그러니까 지그 크기를 맨 처음에 저희가 크게 만들었는데 네. 그걸 축소하는 그걸 고려 안고 맨 처음에 설계를 하다가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데 지그 이제 연결된 부분이랑 용접 부분이 이제 공간이 생기지 않아서 그 부분은 그 부분을 고려하는 거랑 그리고 너무 지금 현재 예상해서 그 로봇을 배치하긴 했는데 생각보다 더 지그랑 이제 프레임 크기가 너무 크다 보니 그러니까 시뮬리아를 돌리는 과정에서 네. 실제 스케일의 어떤 그 부품이나 로봇의 크기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돌려보니까 네. 어떤 간섭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고 네. 이러니까 그걸 여유를 주기 위해서 5m를 더 늘렸다. 네, 맞습니다. 그럼 진짜 정확한 과정을 이제 거친 거네요,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첫 번째 질문 하시고 좀 첫 번째 질문은 좀 의문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앞으로 또 나중에 최종 발표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저한테 전화를 주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가지고 보완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품종 소량 생산에 대한 아이디어가 참 좋았는데, 예를 들어 ATC나 가변적 지구, 가변형 지구에 대한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았던 걸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제가 좀 지적할 것은 기존에 이제 에지즈 라인 컨베이어 방식, 과셀 방식을 이제 비교하면서 셀 방식에 대한 이제 좋은 시뮬레이션을 하셨는데, 원래 시뮬레이션 같은 거 이제 하면은 결과적인 수치화가 나와야 됩니다. 수치화가. 그러면은 기존 대비, 에지즈 대비 지금 셀 방식에 대한 그런 비교, 수치화가 나와서 그런 것들로 셀 방식이 좋다라고 근거가 되고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할 거고요. 이번에 지금 중간 발표니까 향후에 그런 것들을 좀 기존 대비 여기에서 이게 더 좋다라는 그 근거를 좀 더 마련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다 품종에 대한 거잖아요. 지금 셀 방식을 한 것도 다 품종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점을 살리기 위한 건데, 그런 다 품종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아까 제가 언뜻 봤는데 지금 한 차종 네, 지금 구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런 비전이나 뭐 이런 브랜치나 이런 것들 좀 활용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시뮬레이션에 놓을까. 그리고 품종을 하면 로봇 티칭 프로그램도 기존에 A 타입으로 했다면은 만약에 케이스 B가 오면 또 B 타입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 좀 어드밴스한 그런 것들도 구현하면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을 저희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했는데, 일단 저는 프레임 결합까지 일단 현재 진행된 상태인데 프레임의 모양은 다를 수 있는데 결국 이제 조립되는, 그러니까 용접되는 위치는 동일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 아까 전에 장축도 있고 단축도 있고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체 형상이 다변적으로 지금 바뀌는 그런 부분인데 어찌 보면 한 셀 안에서 여러 품종을 지금 소화하는 그런 방식이잖아요. 네. 그러면 로봇 티칭 일 프로그램도 거기에 맞게 다 A차종이 들어올 때는 A 프로그램이 작동하고 B차종이 들어올 때는 B 프로그램이 작동하도록 그런 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 구현하는 그런 시뮬레이션도 같이 병행해서 어떻게 그거를 더 효율적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패널 할 때는 이제 서로 이제 용적으로 조직되는 부분이 다른데 그 부분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네, 그래서 다품종이라는 걸 굳이 강조를 하셨으니까 네. 지금 기존에 아까 부모님 말씀하셨듯이 기존 컨베이어 라인도 다품종도 다 가능하죠. 홀류 생산도 다 가능하거든요. 네. 예, 그런 식으로 좀 아이디어를 좀 녹여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질문해도 될까요? 네. 일단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래서 여쭤봐서 기존 라인 방식이랑 셀 라인 방식 중에 셀 방식이 뭐가 더 좋은지 궁금했는데 그거는 다 말씀 주셔갖고 다른 거 그러면 여쭤보고 싶어서 저희 KPI라는 목표 잡아주신 거에 규지 면적 아마 확 줄어드는 부분이라고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냥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얼마나 줄어든다가 있으실 건데 그거를 뭐 분석을 해보시고 나오는 경우가 이걸 하면 얼마나 줄어든다. 현재 저희 KPI는 저희가 잡은 지금 KPI 자체는 동일 면적 대비 생산량을 20% 증가시키겠다고 잡긴 하였으나 이 말을 사실 바꿔 말하면은 같은 면적 대비 많이 생산한다는 거는 같은 양을 생산하기 위한 면적이 줄어든다고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면적을 얼마만큼 줄일 거다라고 하기보다는 생산량을 20% 늘릴 거다라고 초점을 맞추는 말씀입니다. 너무 좋은데 제가 전량 수치가 20%가 나온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 예상 수준 KPI. 네. 근데 기아 이버플랜트 이스트를 기준으로 저희가 KPI를 설명하였던 게 10만 제곱미터 부지에서 1년에 생산성을 약 10만 대를 생산하겠다고 발표를 하였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기준으로 계산을 하였을 때 차체 공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공장에서 21%인 것을 확인을 하였고 그 부지를 기준으로 기준 생산성을 비추한 게 5.7개의 생산을 하겠다는 건데 저희는 이제 거기서 6.84개를 생산하겠다라는 목표를 잡았을 때가 20% 향상되었다는 결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그럼 2차 프로젝트 KPI가 정확히 뭘까요? 2차 프로젝트에서는 생산성 20%가 더 향상되는 방향보다는 현재 만들어둔 KPI를 더 최적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AMR 쪽에서 저희가 낭비하고 있는 자원이 있다던가 낭비하고 있는 동선이 있는 것들을 최소화시켜서 더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팀 내 역할 나누신 부분이 있는데 저 R&R만 수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각자가 다 서브도 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총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총괄하시는 분이 이제 역할이 나눠져서 결국 모든 역할을 다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모델링도 한 분이 하시거나 이런 건 아닙니까? 그 뒤에 모델링은 다 같이 진행하는데 그 파일을 이제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담당자 네, 담당자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설계 조금 많이 나누어서 저희가 시행을 할 수 감사합니다. 다 물어봤습니다. 있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앞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다품종 소량 생산 하더라도 이제 기존 컨베이어 벨트랑 셀 방식을 다 쓰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PVV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브리드로 섞어서 예를 들어 상체 차체나 아니면 구동계 그런 것들은 어차피 목적이 달라져도 같이 하는 거면 그거는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쓰고 이거는 이제 셀 방식을 쓰고 이렇게 섞어서도 쓰는데 혹시 그런 거를 지금 시장 조사나 이런 게 고려가 돼서
셀 방식으로 이 작업 같은 거는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근거가 있었나요? 저희가 다 조사해 봤는데 지금 기아에서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셀 방식은 무장 공정에서부터 무장 공정 앞에는 이제 컨베이어 방식으로 진행하고 무장 공정 이후에만 좀 셀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확인했는데 그래서 근데 이걸 차체 공정에 도입해도 충분히 생산성이 있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저희 이제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게 됐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현업에서는 사실은 그게 품들이 너무 많아지고 매번 계속 이게 프로그램도 달라지고 계속 바뀌면은 어떻게 보면 재고도 많이 쌓일 수 있고 그게 주문 방식으로 많이 할 텐데 그게 관리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그런 분석이 어느 정도 딱 타겟팅이 뭐가 병원에 쓰는 뭐든 뭐 이렇게 타겟이 되면은 그게 되게 맥센스한 것 같은데 그냥 단순하게 PVP로 해서 무조건 셀 방식으로 하겠다 이거는 조금 해서 PVP 안에서도 좀 뭔가 이 목적 지향적인 하나 타깃이 돼야 좀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으시면 저희가 그 PPT에는 저희가 네. 담지 못했던 것 같은데 네. 보통 아직까지는 PVP 차량 자체가 B2B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병원차라던가 아니면 물류차에 대한 획일한 그 형태가 한 번에 많은 양의 주문이 들어온다. 또 그거를 저희가 고려해가지고 셀 형식으로 제안을 드린 거였고 차체 공정이 지금 현재 공정에서 차체 공정은 컨베이어로 이어지고 있던 가장 큰 이유가 저희가 조사해본 결과 차체 공정에서 용접과 볼팅이 각각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은 로봇 개수가 그만큼 많아져야 되고 셀 개수도 많아져야 되기 때문에 셀 공정에서의 이점이 많이 부지를 아낄 수 있다는 이점이 많이 없어지는데 저희는 이를 한번 해결해 보고자 툴 체인저라는 개념을 도입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녹아들 수 있도록 좀 아까 그 공정에 대한 설계를 봤는데 엠본까지 구성되는 걸 보여요. 근데 저런 셀 공정을 하려면 저런 거에 대한 작업에 대한 프로세스 분배가 되어야지만 로봇이 몇 타점을 찍어야 되고 그런 이제 각각 분배되는 사이클 타임도 나오고 하거든요. 지금 엠본까지만 다 구성을 해놓고 이후 공정에 이제 어떻게 만드는지 하우에 대한 방법은 지금 없이 바로 지금 공장 설계를 공장의 레이아웃을 했단 말이죠. 제가 근거가 이제 그 셀에 대한 근거가 작업에 대한 분배가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그냥 셀만 만든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근거 자료는 M본과 공정 설계에 반영이 되거든요. 그 부분까지 나중에 좀 공부를 하셔서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이제 뭐 그게 지금 셀 방식이 막 좋다 그래서 그런 거를 따지자는 게 아니고 그 셀 방식을 만들기 위한 과정 그러니까 이 봄을 만들고 설계단에 만들고 M봄을 구성하고 그 M봄 구성 하나를 어떻게 만드는 하우 과정이 지금 없습니다. 그런 과정들도 넣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어찌 보면 저희 설계 시뮬레이션 하는 건 최종 결과물이거든요. 그 결과물을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근거, 히스토리가 지금 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으니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들으면 우선은 아까 그 수원생산 집합한 셀 형식의 자동화 생산라인을 모델을 설계하는 게 주 목적이고 그래서 생산성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게 주 목적인데 생산성을 높이는 그 KPI를 가지고 지금은 내용으로 진행하는 공정을 바꿔봤어요. 레이아웃을 바꿔봤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가업이었던 거예요. 지금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가업들이 좀 더 뭐 명료하게 표현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질문이 너무 드리는 제 의미는 발까지 되게 쭉 펼쳐놓은 것 같은데 아까도 지금 명확한 수치 표현들을 했는데 너무 이게 펼쳐놓으니까 정확히 이 팀에서 어떤 거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지 이런 지금 이제 질문을 하다 보니까 생산성을 25% 높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첫째 이거, 둘째 이거, 실제 이거를 통해서 생산성이 올라갑니다.
하겠다고 하는 명료화된 키 메시지가 어떤 걸까요? 그냥 통합적인 정리된 멘트로 하면 저희는 이제 차체 공정을 이제 셀을 진행할 때 차량 일단 아까 KPS에 설정했던 그 면적을 토대로 거기에서 이제 배치하면서 그 하나의 셀에서 몇 개 생산을 할지 그것을 일단 그리고 그 면적을 최대한 줄일 수 있으면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그걸 해서 생산성을 높이는데 일단 수량하고 면적. 네 맞습니다. 그러면 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레이아웃을 변경을 해봤다. 네 맞습니다. 그럼 레이아웃을 뭔가 테스트는 혹시 몇 개 정도를 해보셨어요? 레이아웃을 한 개만 가지고 줄여봤나요? 아니면 몇 개의 레이아웃을 가지고 오셨어요? 일단 이제 4개 셀을 기준으로 그걸 크기를 이제 4개 셀이 하나의 기준이 돼서 그것을 이제 전체 면적을 고려하는 그런 식으로 설계를 했는데 2차 때는 아마 저희도 지금 여직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인 게 이걸 어떻게 배치해야죠? 제일 시스템까지 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다. 네. 현재 4개 셀 정도만 배치하는 게 아직까지는 거의 단계다. 네 맞습니다. 그 질문을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제가 하나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냐면 셀은 제품별 셀이 있고 공정별 셀이 있어요. 지금 하는 형태는 제품별 셀이라기보다는 각각의 공정을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A 제품, B 제품 뭐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든 거다. 네. 그리고 그걸 U자로 구부려 놓은 거는 로봇이 가운데서 작업을 이렇게 원형으로 작업을 해야 되니까 직선보다는 이렇게 구부러진 형태, 감싸고 있는 형태가 이제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셀이라고 하면은 포장마차 작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포장마차에서 재료를 세척하고 조리하고 서빙하고 하는 게 다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셀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제품별 셀이에요. 근데 지금은 컨베어 사실상 구부려 놓기는 했지만 그 컨베어 라인 옆에 포장마차가 있는데 다 각각의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요거는 씻기만 하는 데고 여기는 조리만 하는 데고 여기는 서비스만 하는 데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기능별인지 제품별인지 사실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서 목적도 그리고 또 뭐 생산성을 높인다라는 것보다는 지금 저렇게 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라인을 실제로 만들어 가지고 생산된 제품이 있나요 지금? 없잖아요. 그죠? 네. 없으면은 이거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초기니까 지금 초기에 이 비포는 생산량이 제로다. 그런데 1년에 10만 대를 생산을 해보겠다. 그럼 0에서 10만 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게 KPI예요, 사실은. KPI가 무슨 뭐 50%를 80%로 하고 뭐 이런 거는 기존의 라인이 있는 것들이 50%인데 80%로 올리겠다는 얘기. 이건 기존의 라인 없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그런데 왜 생산성 얘기를 하고, 생산성보다 더 중요한 게 생산 능력이에요, 사실은. 그럼 생산 능력 제로인데 생산 능력이 10만 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그렇고 10만 대면은 어느 정도의 캐퍼의 공장일까요? 1년에 10만 대면? 한 라인에서 10만 대면? 그건 제가 그 실제를 알려드릴게요, 실제를. 자동차의 생산량 단위의 기본 유니트가 30만 대, 1년에 30만 대. 그거의 3분의 1의 공장을 지금 설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네. 어마어마한 공장이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설계를 해가지고 시제품을 만들고 양산을 하기도 어려운데,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하루에 뭐 예를 들면 뭐 10대씩 20대씩 생산을 하겠다, 그죠? 네, 특수목적 자동차라고 하는 게 수요가 10만 대가 나올까요? 제가 하면 10,000대 나오기도 힘든데, 네? 100대 나오기도 힘들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현실적인 어떤 현재와 미래에 대한 그 목표라든지 또 셀이라고 하는 개념이 제품별 셀을 원하는 건지 기능별 셀을 원하는 건지 차체 공정에서는 로봇가 이렇게
스팟 용접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하니까 거기는 기능별로 셀이 가능해요. 근데 어셈블리 부분은 안 그래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내부끼리 충분히 토론을 하고 과정을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좀 나중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점은 없으실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 결정할 때 좀 고민 많이 해서 필팀 두 번째 팀 카시트 기술 좀 고민을 여기 조명이 뒷부분만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어두워요. 앞에는 프로젝트 열려야 되니까 끄고. 뒤만 켜주면 돼요. 앞에는 됐어요. 이것만 하면 됐어요. 화장실 갔어. 네? 직접. 기사이랑 그 발표자랑 어제 급한 연구로 긴장을 너무 많이 너무 기대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카티아스크 3기 카타르시스 팀의 1차 최종 발표를 맡게 된 김현서입니다. 저희 팀은 큰 주제를 EV 자동차 시스템 운전 자동화로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 팀 이름인 카타르시스는 정화 희열을 뜻하는 카타르시스와 카시트의 합성어로 이제 공정 덕목 현상을 정화해서 좀 해결을 해보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간단하게 또 단순하게 얘기하면 카티아로 시트, 카타르시트 뭐 이렇게 만들겠다 이런 의미로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에는 저희 팀 로고도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목차입니다. 저희는 오늘 주제 소개 및 선정 배경, 그리고 설계 공정 소개, 마지막으로 해석 결과값, KPI 결과값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팀원 지정 및 담당 과제입니다. 기획 및 총괄을 정민영님이, 제가 PPT 및 회의록 총괄, 카티아 모델링을 신원님이, 공정 배치 및 최적화를 김승환님이, 구조해석 및 시뮬레이션을 박상훈님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관리 및 자료 정화를 김주열님이 맡아주셨습니다. 유기적으로 좀 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 과제가 이렇게 나눠져는 있는데 팀원들끼리 좀 얘기를 해서 최대한 다 같이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먼저 저희 주제를 본격적으로 소개를 드리기 전에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왼쪽 기준으로 이제 시트 조립 공정인데 2008년 기준이고, 오른쪽 영상이 2025년 기준 시트 조립 공정 영상입니다. 혹시 두 영상 간의 차이를 발견하셨나요?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2008년 기준으로 시트 조립 공정 영상을 보시면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현재 2025년 1년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현재 공정까지만 해도 대부분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옵니다. 수작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작업자 신체에도 부담이 증가하고요. 또 병목 발생에 취약한 구조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까지 이 오랜 기간 동안 공정을 자동화시키지 못했을까요? 저희는 이 이유를 두 가지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시트 구조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부품들이 들어가는데 이 부품들에 맞춰서 하나하나 좀 설계를 하고 그 장비를 이제 맞추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트 공정 자체에서 이제 좀 세밀한 작업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죽 공정 같은 경우에는 가죽의 변형이나 파손을 우려해서 사람의 손으로 좀 세심하게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서 자동화가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이유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생각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복잡한 시트 구조로 인해서 자동화가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희는 이 문제를 EV 시트 공정을 선정해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왼쪽 자료는 논문인데요. EV 시트 공정에서 재료가 점점 경량화되고 공정이 단순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용은 이제 하중받는 핵심 구조만 남기고 이제 공정 시트 구조 자체가 점점 단순화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EV 특성상 경량화가 좀 매우 중요해서 시트가 점점 단순화되고 있는 상황에 EV 시트는 자동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EV 시트 공정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정밀 작업 요구가 높아서 자동화가 어렵다고 그 이유를 선정을 했었는데요. 이는 이제 사람과 로봇이 협동하는 공정으로 저희가 설계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주제는 수작업 중심 시트 공정을 자동화하고 디지털로 전환하는 것이 저희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팀 목표는 간단합니다. 자동차 시트 조립 공정을 부분적으로 자동화 설계하고 또 이것을 디지털 트윈 기반으로 구현을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병목을 해결하고 공정을 최적화하는 것까지가 저희 목표인데 병목 해결은 최적화 부분이라 이제 2차까지 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논문이나 업체에서는 자동차 시트 조립 공정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금형, 열선 부착, 가죽 재단이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서브 어셈블리 라인, 그리고 프레임 조립, 폼, 가죽을 부착해서 완성된 시트로 만들어내는 파이널 어셈블리 라인, 마지막으로 검사를 하고 불량품을 수거하는 테스트 인스펙션 라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저희가 선택한 공정은 이 중에 파이널 어셈블리 라인입니다. 파이널 어셈블리 라인에는 총 13개의 스테이션이 있는데요. 이 중에 자동화가 된 부분 스테이션은 단 한 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를 수치로 나타내면 7.7% 정도의 자동화율이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것을 KPI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KPI입니다. 저희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작업 비율을 자동화로 좀 바꾸자라는 것이 저희 가장 큰 목표였기 때문에 현재 수치인 약 8%를 자동화율을 7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자동화율을 끌어올리다 보니 시트 한 개당 생산 시간이 좀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목표로 시트 조립 시간을 현 공정 대비 10% 정도 단축하겠다는 목표를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 가동률인데 이거는 최적화 부분이라 2차까지 로봇 가동률을 최대한 올려볼 생각입니다. 사용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카티아에서는 주로 파트 디자인, 어셈블리 디자인, 메카니컬 시스템 디자인을 이용했습니다. 데미아에서는 플랜트 레이아웃 디자인, 팩토리 플로우 시뮬레이션, 로봇 시뮬레이션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시뮬리아에서는 저희 해석 부분이 가죽 비선형 해석이라서 선형 해석을 제외를 하고 스트럭처 모델 크리에이션, 메카니컬 시나리오 크리에이션, 그리고 스트럭처 시나리오 크리에이션 이렇게 세 가지를 주로 사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노비아에서는 3D 드라이브, 라이프 사이클, 스페이스, 음악기를 좀 복합적으로 사용을 해서 데이터를 관리를 했습니다. 데이터는 스트링 룰을 부여해서 좀 잘게 쪼개서 찾기 쉽도록 관리했습니다. 저희 현재 공정을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시트 구조, 프레임 구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트 프레임은 총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등받이인 백, 그리고 앉는 부분인 쿠션, 그리고 밑에서 이제 시트의 이동을 도와주는 시트 레일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에 폼과 가죽을 부착한 형태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시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시트 레퍼런스를 좀 보편적인 시트를 찾다가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9 운전석을 레퍼런스 삼아서 공정을 설계를 했습니다. 저희 공정 레이아웃입니다. 왼쪽에 보이시는 게 저희 자재 창고고요. 그 오른쪽이 저희 공정입니다. 이 사이에 AMR 그 움직임과 공정 그 자재 창고까지 저희가 고려를 해서 공정 면적을 610평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 공정 간단한 계략도입니다. 저희 공정은 기본적으로 2라인으로 시작해서 한 라인으로 끝이 납니다. 위쪽에 보이시는 이 라인이 이제 백프레임을 완성해 나가는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위쪽으로 보이는 라인이 이제 쿠션 프레임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구조 자체는 공정 구조 자체는 좀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제 2개의 프레임이 완성이 돼서 이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어셈블리 라인에서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볼팅과 히팅 공정을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시트를 만들게 되는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공정을 3개의 라인으로 나눠봤습니다. 각각 라인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제 저희 팀 팀장님이신 민영님이 마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서 팀원님 뒤이어 공정 발표를 맡은 팀장 정민영입니다. 해당 장비들은 저희가 공정을 설계하면서 선택한 장비들입니다. 추후에 하나하나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주요 역할에 맞는 재원을 팀원들과 회의를 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개의 라인을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라인입니다. 컨베이어에 부착된 지그가 지그의 백프레임이 로봇 EOAT에 장착이 됩니다. 그 뒤에는 폼이 프레임에 씌워지게 됩니다. 어셈블리 로봇을 통해 다음 컨베이어로 넘어가는 생산품은 가죽을 씌우는 공정으로 넘어갑니다. 새로 제작된 그리퍼에 의해 가죽을 씌우면서 첫 번째 공정이 끝이 나게 됩니다. 앞서 나온 영상에서의 컨베이어 설계입니다. 저희는 다른 공정과 다르게 컨베이어에 지그가 부착되어야 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 이유는 수작업인 공정을 자동화하게 되면서 지그의 위치가 정밀하게 고정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고려한 것은 지그가 컨베이어 밑으로 들어갈 때 간섭이 일어나지 않는지 여부입니다. 우측 사진을 보시면 한 변이 3cm로 되어 있는 지그의 밑부분과 간섭이 없도록 컨베이어에 큰 반경을 주어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컨베이어에 너무 큰 토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컨베이어의 최대 길이를 10m로 조절했습니다. 다음으로 고려한 부분은 로봇의 가반 중량입니다. 저희는 환하게 CR35IP라는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EV 시트의 프레임은 내연 자동차 시트와 다르게 알루미늄 소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중이 약 3분의 1 정도로 줄어들고 무게도 따라서 줄어들게 됩니다. 앞서 가운데 사진처럼 시트에 소재를 직접 적용하여 무게를 잰 모습입니다. 그리퍼 무게나 배선과 같이 추가 유틸리티의 무게를 고려하여도 총 30kg 정도가 넘지 않기 때문에 가반 중량이 35kg의 협동 로봇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빠르게 보여드린 그 영상의 첫 공정입니다. 해당 공정에서는 지그의 백프레임이 고정됩니다. 지그와 아세이 그리퍼를 각각 기획 설계와 참조 설계하여서 지그의 홈이 프레임 결합부에 딱 맞게 고정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폼 공정입니다. 왼쪽과 같이 기존에서는 이것을 사람이 직접 폼에 끼우게 됩니다. 이 수작업 공정을 협동 로봇을 이용하여서 프레임에 폼을 꽂게 되고 이를 밑에 있는 어셈블리 로봇으로 옮기는 과정을 거칩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죽 공정입니다. 해당 공정이 가장 자동화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인데 저희는 이 공정에 협동 로봇을 두어서 반자동화하였습니다. 직접 넣는 수작업을 그리퍼를 통해서 3단계로 분리하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리퍼가 가죽을 집어서 벌리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가죽의 강성이 낮기 때문에 사람이 협동하여서 과정을 진행합니다. 다음으로는 벌려진 그리퍼가 폼 근처로 이동합니다. 밀착된 이후에 그리퍼가 빠져나오고 사람이 시트 뒷부분인 백판을 장착하면서 끝이 납니다. 이 단계를 만들기 위해 가죽 그리퍼를 직접 설계하였습니다. 왼쪽의 그리퍼 양쪽과 위쪽을 보시면 달려있는 집게가 있는데 이 부분을 사람이 지그에 고정해 놓은 가죽을 짚고 폼에 간섭되지 않게 다시 그리퍼를 약간 벌리는 과정이 지금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 폼으로 다가가서 가운데 있는 4개의 실린더를 통해서 해당 가죽을 밀어넣고 가죽을 다시 벌려서 폼을 부착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가죽 공정을 이제 자동화함으로써 작업자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라인은 쿠션 윗부분을 조립하는 과정입니다. 사실 이 공정은 방금 말씀드린 백프레임 공정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앞서 소개드린 대로 지그에 쿠션 프레임이 먼저 조립이 되고 이후 폼을 부착하고 어셈블리로 넘어가게 되어서 똑같은 방식으로 가죽을 조립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앞서 언급한 그리퍼는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이후에 쿠션 프레임용 지그를 새로 설계했기 때문에 이를 해당 지그를 이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앞서 설명해드린 대로 프레임, 폼, 가죽이 이제 백프레임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 공정은 첫 번째 라인과 두 번째 라인에서 각각 만든 어셈블리를 최종 조립하고 볼팅, 헤드레스트와 안전벨트 등 수작업, 그 다음에 히팅 공정을 차례대로 지나가서 출고되게 되는 마지막 라인입니다. 왼쪽처럼 어셈블리 역시 기존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직접 꽂는 방식인데 저희는 이 부분 역시 로봇으로 이를 옮겨서 새로운 컨베이어로 옮기는 그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볼팅과 남은 수작업 공정입니다. 왼쪽처럼 직접 사람이 볼팅하여서 하는 과정을 역시 로봇을 넣어서 가동하였습니다. 이후에 불가피하게 수작업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 헤드레스트를 꽂고 안전벨트를 장착하고 추후 마감을 확인하는 등 이 부분에서는 작업자가 투입이 되어서 작업자 부담이 적은 공정을 수작업으로 진행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시트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히팅입니다. 현대 트랜시스를 참고하였는데 현재 이 작업을 수작업으로 진행 중입니다. 근데 저희는 R&D 단계에 있는 히팅 공정 자동화 방안을 발견하였고 이를 착안하여서 자동화했습니다. 해당 사이클 타임은 저희의 델미아 사이클이 아닌 공식 R&D 자료를 참고하여서 106초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AMR입니다. 저희는 각 공정별로 필요한 물품, 즉 프레임, 폼, 가죽 등을 AMR을 이용하여 운반할 것입니다. 저희가 사용한 모델명은 MIR1350이라는 제품으로 최대 탑재량 1350kg을 설정을 하였습니다. 저희 공정의 최종 엠본입니다. 여태까지의 조립 공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공정을 합친 팩토리 플로우 시뮬레이션입니다. 이와 같이 앞선 2개의 라인이 1개의 라인으로 합쳐지면서 총 3개의 라인을 중심으로 전체적인 흐름이 진행이 되고 AMR이 각 지정된 창고에서 물품을 가져오면서 공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것은 시뮬레이션입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가죽 공정의 시뮬리아를 진행했습니다. 이 해석은 현장이나 흔하게 사용하는 고체 해석이나 유체 해석과는 다르게 가죽이 들어갔기 때문에 비선형 점적 해석을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죽 소재가 특정 행동을 하여 그리퍼를 벌렸을 때 파손이 일어나지 않는지, 국부 응력 집중에 따른 재료가 손상되지 않는지를 주로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소재는 하이퍼 엘라스틱이라는 소재로 설정하여 모델링하였습니다. 하이퍼 엘라스틱은 고무나 가죽처럼 변형률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재료를 모델링하는 방식입니다. 기존 구조 해석에서는 주로 응력이나 푸아송비 같은 물성치들을 주로 넣는다고 한다면 저희는 오그든 스트레인 에너지 포텐셜이라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식을 사용하여
전체적인 팀의 세기와 가죽의 팽팽함, 그다음 재료의 압축성 정도 등을 지수로 설정하여서 해석을 진행했습니다. 세 단계로 해석은 진행됩니다. 먼저 그리퍼를 이용해 가죽을 벌리고 이동하여 폼에 갖다 놓습니다. 이후 중앙에 있는 실린더와 가장자리 집게를 이용해 폼이 고정되고 그리퍼가 빠져나오는 것을 단계적으로 나타냈습니다. 또한 좌우 경계 대칭 조건을 적용을 하여서 한쪽, 지금 반쪽만 보이시는데 반쪽만 해석을 진행하여도 양쪽이 다 같이 진행되게끔 설정하였습니다. 각 해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응력이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분포가 되었고 일부에서만 국부적인 응력 집중이 발생됐습니다. 3개의 스텝 중에서 스텝 1에서 최대 응력이 가장 크게 발생했는데 이 역시 가죽이 파단되기에는 충분히 낮은 값으로 판단이 되어서 공정의 재료 안정성이 확보되었음을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KPI에 대한 결과값입니다. 기존 공정에서는 13개의 스테이션으로 나눠져 있는 공정 중 컨베이어 단 한 가지만 자동화로 진행이 되고 나머지는 수작업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는 한 8% 정도에 불과한 값이고 저희는 이 자동화 공정을 통해서 2가지 협동 공정을 포함하여 약 70% 정도의 자동화율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이클 타임에 대한 결과값입니다. 왼쪽 기존 공정의 사이클 타임은 현대 트랜시스의 공식 자료를 사용하거나 논문 자료, 여러 자료에서 발췌를 한 부분도 있고 혹은 다른 시트 공정의 공식 영상 등을 참고를 하여서 사이클 타임을 직접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자동화하였을 때 벨미아 상으로나 자료상으로 공정 시간을 도출해냈습니다. 표를 보시면 기존 병목이 있었던 두 가죽 공정이 크게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정 간 소요 시간이 다소 평준화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각 공정 간의 소요 시간을 표준 편차로 나타냈을 때 기존 공정에서는 약 20 정도의 표준 편차를 자동화 시에 약 6 정도로 크게 줄일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전체적인 라인 밸런스가 좋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한 번 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병목 라인의 시간이 크게 감소하였고 13개당 생산 시간이 약 10% 정도 감소했습니다. 또한 스테이션 간 사이클 타임 편차 감소로 라인 밸런싱이 크게 개선이 되었고 히팅 공정이라는 잔여 병목 요소가 명확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2차 프로젝트의 기행 목표가 조금씩은 정해졌는데 가장 먼저 가장 큰 병목 요소인 히팅 공정의 병목을 해결할 예정입니다. 이를 병렬로 두거나 추가 레이아웃을 수정하여서 병목을 꼭 해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히팅 공정을 3개로 나눌 시에 약 36초 정도로 한 개의 공정을 처리할 수 있다고 일단 생각을 했는데 이 외에도 레이아웃을 추가로 수정하는 등 2차적인 목표가 더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AMR 동선과 공정 사이클 타임, 로봇의 효율성 등을 골고루 판단하여서 추가적으로 효율적인 공정이 나올 수 있는지 방안을 탐구해 볼 예정입니다. 저희의 간트 차트입니다. 기존의 간트 차트에 비해서 모델링에서 한 2주 정도 시간이 더 걸렸고 벨미아와 시밀리아를 동시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1차 최종안의 준비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2차에는 좀 더 공정 최적화를 중심으로 새로운 계획을 앞세워 계획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레퍼런스입니다. 간단하게 소감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것을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자면 저희는 설계와 해석 시뮬레이션을 한꺼번에 프로젝트로 진행을 하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팀원들과 고심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팀워크도 돈독해지고 좀 더 나은 방안을 생각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뒤에서 보시는 여러 전문 심사위원분들께서도 저의 자료가 많이 부족했겠지만 이제 피드백을 주신다면 그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보니까
EV 시트를 채택한 이유가 제가 볼 때는 가볍다, 기존 시트보다 가볍다라는 이유 이외에 형상적으로나 어떤 긍정적으로나 이런 차이점을 저는 느끼지 못했거든요. 뭐 얼만큼 뭐 복잡성이 덜하다든지 그게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되고 부족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존 그 시트 회사를 참고하셨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 기존 시트 회사에서 이제 자동화가 하기 어려운 그런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네. 지금 근데 지금 구현하신 그런 시뮬레이션을 보면 그런 이유가 약간 없다는 게 좀 아쉽고 그냥 시트를 씌운다, 장착한다 이런 내용만 구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화하기 위해서는 뭐 그런 이유도 있어요. 뭐 기존에 이런 구조가 자동화하기 어려운데 나는 뭐 예를 들어서 구조를 자동화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수정했다. 이런 뭐 고민,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기존 수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 그 다음에 이걸 자동화할 때는 어떤 부분을 좀 우리가 아이디어를 넣어서 기존 대비 이렇게 자동화하면 아이디어가 있겠다. 굳이 이제 구현을 하자면 그런 아이디어가 조금 아쉬웠다. 다음에 할 때는 그런 것들도 좀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까 앞단에서도 이야기했듯이 EV에 대한 어떻게 만드느냐의 부분, 보험을 생성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만드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빠져 있다. 작업에 대한 분류, 거기 작업이 있어야지만 어떤 사이클 타임이 나올 것이고 변경이 분배가 될 것이고 변경 수가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금 이야기했다. 차후에 이제 2차 때는 그런 부분들도 잘 체크해 주겠고, 그 다음에 아까 공정 중에 이제 사람이 하는 거를 이제 로봇으로 하면서 3개로 이렇게 나눴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디어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로봇, 사람으로 하는 거를 로봇과 사람이 협동으로 해서 명령을 쪼개서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KPI 이제 숫자로 좀 기존 수작업 운영할 때는 자동화가 좋은 이유를 숫자로 좀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존 데뷔 라인 그런 것들도 시뮬레이션을 뭐 레퍼런스가 있으면 구현하고 요거를 바탕으로 어떤 정보를 통해서 자동화를 했는데 수치가 비교해 보니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이런 점 개선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표현이 되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일단 한 부분만 말씀드리면 일단 저희 자료상으로는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당연히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게 저희 수작업이 거의 95%인데는 당연히 현직자 입장에서 이유가 있을 텐데 저희가 매겼던 이유로는 이것도 완전 정확한 오피셜한 자료는 아니지만 가죽 공정을 자동화하는 것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그 앞서 과정들은 그냥 단순 어셈블리 하는 과정도 많고 그냥 단순히 이걸 들어서 옮기는 과정도 많은데 이 부분만 자동화하기에는 현직자 입장에서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공정을 새로 까는 것 대비 뭔가 효율이 안 나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핵심적인 부분이 가죽 공정을 자동화를 꼭 하면은 앞에랑 뒤도 자동화를 쉽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에서 좀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퍼를 설계할 때도 이제 이 그리퍼가 현실성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했는데 현재 가죽을 씌우는 방식이 크게 2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옷으로 비유를 하자면 하나는 맨투맨처럼 이렇게 위로 씌우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셔츠처럼 이렇게 입은 다음에 거기다 백판을 장착해서 덮는 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2가지 방식을 둘 다 설계를 진행을 하다가 맨투맨처럼 옷을 뒤집어서 넣는 방식은 어쨌든 가죽을 뒤집어 까거나 뭔가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번째 방식인
셔츠처럼 일단 덮고 이를 백판으로 덮는 방식으로 그리퍼를 설계를 집중을 했고 세부 현실화를 추가로 더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방식 자체는 저희도 실제 막 옷을 막 의자에다 걸는 식으로 하면서 시연을 하나하나 다 해보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 방향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해봤습니다. 지금 그 질문이 이제 지금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사실 계속 이게 보면서 그 카시트가 자동화가 안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재질이 그 유연하고 부드럽고 치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사실 자동화를 할 때는 딱딱해야 되고 치수가 고정되어 있어야 되고 형상이 흐트러지면 자동화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양복 같은 경우에도 이 옷이 부드럽기 때문에 전 단위의 뭐 재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자동화할 수 있는데 마지막에 그 전체를 어셈블리 할 때는 결국 사람 그 제복 라인에 어떤 손을 탈 수밖에 없는 그런 형상이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냐면은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들어오는 자재들이 자동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형상이라든지 고형성이라든지 항상 수치가 일정한 그런 형태의 것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 로봇가 아주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저거 보니까 수작업이 7%인데 자동화를 70%를 하잖아요. 그건 천지개벽이에요. 그런 자동화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작업을 자동화를 할 수 없는 것들은 압공정으로 될 수 있으면 많이 어차피 수작업은 하는 거니까 마지막에 하는 것보다 압공정에서 하는 게 그 다음 작업이 편해지거든요. 사실 자동화 하기가 로봇이 작업하기 편하게 이런 부분을 이제 앞으로 다음 우리 발표를 할 때 그 자동화를 하기 좋은 형태의 어떤 원자재, 자동화를 하기 좋은 형태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그걸 없앤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을 협력업체로 넘기고 원래 카시트 업체가 협력업체가 많아요. 그 카시트 업체의 협력업체들이 자동화의 작업에 좀 더 유리하고 자동화를 하기 좋은 형태의 그 부품이나 원자재를 갖고 오면 이 카시트 조립업체는 엄청나게 그 라인을 자동화하기 쉽고 디지털화하기 쉽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그 설계자가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설계가 잘못됐는데 설계했을 때 그 생각이나 생각하는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됐는데 그것을 갖다가 2단계에서 설계의 잘못을 고치지 않고 2단계에서 잘못된 설계를 그거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로봇을 쓰고 또 이동을 시키고 막 이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키우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사실은 빨리 설계 단계로 와서 우리가 프레임을 설계를 했을 때 어떤 것이 설계에 문제가 있었을까, 그것을 억지로 무리하게 빼오기 위해서 또 거기 보완하는 불필요한 보완이 있지 않습니까? 불필요하게 돈이 들어가는 거 이런 거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동화를 하는 이유는 원자재 자체가 이 시트는 원자재 자체가 자동화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물성이라든지 어떤 수치적 특성이라든지 가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와 비슷한 게 그 전깃줄이 많이 존재하면 전깃줄이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되잖아요. 그럼 그 공정은 거의 자동화가 안 돼요. 왜? 전깃줄이 유연하잖아요. 쥐 멋대로 구부러지고 또 철사처럼 딱 반듯하면 되는데 전깃줄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로봇과 사람의 역할을 좀 적절하게 이렇게 앞부분으로 당긴다든지 아니면 고형화시킨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위에서 이렇게 탁 씌워도 탁 들어가게 만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 말씀에 좀 더 덧붙이면 팀 이름을 에어 트란시트 항공기 의자, 지금 말씀드린 자동차 의자 같은 경우는 유연성도 많고 형상도 지그재그하잖아요. 근데 비행기 의자 같은 경우는 아마 항공법 때문에 좀 더 여러분 생각해도 항공기 의자 같은 경우는 좀 더 표준화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항공 규정 때문에 자동차처럼 뭐 삼각형 의자, 사각형 의자, 원형 의자 이런 거 잘 안 만들거든요. 거의 느낌상으로 보면 진에어든 대한항공이든 의자들은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진 게 항공 규격 때문에 그렇고 화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좀 더 표준화된 그런 프로세스를 밟아갈 확률이 높아서 그냥 아이디어는 저는 참신하고 좋고 전체적으로 근거 자료들도 많이 좀 첨부하려고 노력을 해서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한편으로 저도 저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아이디어상으로는 좋지만 실현 가능성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계속 좀 생각을 하고 있다가 방금 신조 의원님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항공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조금 더 현실감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막연한 상상을 해봤어요. 저도 항공 시트에 대한 프로세스를 모르지만 이제 이사 시트 구조라고 했을 때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혹시라도 거기서 뭔가 벤치마킹을 하거나 정보 수집을 통해서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나 항목들이 있다면 한번 그것도 고민해보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어떻게는 아이디어였고요. 혹시라도 최종 완료고 할 때는 뭐 히팅 같은 경우 다리미 하나 붙여가지고 이렇게 스슥슥 하던데 그것 또한 다리미로 이렇게 스슥슥 해서 의자가 잘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디테일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뭐 저도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시트 우리나라 자동차 시트 만드는 회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유명한 바스, 뭐 대원 뭐 이렇게 몇 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한번 만약에 하려면 견학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도 그 연구소나 이런 설계 파트만 미팅을 해봐서 공장은 못 들어가 봤는데 분명히 수작업이 안 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그거는 분석하신 것 같은데 더군다나 이제 그 어려운 거는 EV 시트는 더 뭐 배선 작업 이런 것도 들어서서 그거 또한 말씀하신 대로 수작업이 더 오히려 더 추가되지 더 줄어들진 않는데 더 난이도가 올라간다. 그냥 시트보다 그런 것도 조금 그걸 선택할 때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지금 해석하는 것도 제가 뭐 정확하게는 어디까지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런 전반적인 카시트에 대한 뭐 변형 해석이든 이런 게 분명히 이제 해석 파트에서 많은 그 실시간으로 변하는 게 있으면 분명히 더 많은 해석을 요구할 텐데 저 해석을 이제 돌리는 것도 쉽지 않을 테고 그 해석이 실제 그 실험값이랑 일치하는지도 사실은 좀 조사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이유가 실제 하는 그 실험보다는 계산 결과가 좀 빨리 나오고 비용도 적게 들고 결과값이 약간 유사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조사는 좀 해보셔야 저게 진짜 해석의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게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뭐 7%에서 70% 올린다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거기에서 일부 공정에 대해서만 자동화를 한다. 그리고 그 자동화는 어떤 부분에서 자동해서 그 퍼센트가 나왔다. 뭐 이런 것까지는 좀 검증이 돼야 보통은 이제 지금 7%가 왜 7%인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70%가 어떤 기준의 70%인지도 명확하게 어떤 근거로 해서 뭐 실험 무슨 공인 인증으로 해서 뭐 실험을 하겠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뒷받침할 만한 수치 계산 근거가 나와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좀 말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몇 개만 여쭤봐도 될까요? 프로젝트 하시는 발표하시는 목차기는 다 팀별로 따로 짜시나요? 네, 어쨌든 1기와 2기의 발표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들을 아니 너무 잘 들어서요. 백그라운드 분석이나 이런 거 해주셔가지고 주제 선정 왜 됐는지 좀 알는 것 같아서 잘 들었고요. 저 궁금한 게 조금 있어가지고 이게 아까 영상으로만 제가 봐서 그런데 카시트 조립하시는 분 재직자가 이렇게 하고 계셨잖아요. 네. 자동화되면 일단 안전 문제가 해결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좋긴 한데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가림이도 하시고. 네. 궁금한 게 저분들은 그러면 저 공간 내에서 다른 분들이 동시 작업이 되시잖아요. 네. 카시트를. 네.
네, 라인 지금 만드신 게 아마 한 대 생산 속도가 10% 줄어든다고 아까 하신 것 같은데 맞을까요? 아, 맞습니다. 저희가 공정 저 지표들 말씀하시는 그냥 단순하게 여쭤볼게요. 일단 정확히 맞습니다. 이제 일단 각 공정의 소요 시간을 일단 나타냈는데 저희가 병목이 아직 완벽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다 보니 사실 이 각 소요 시간보다도 실제로는 저희 자동화 공정은 더 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일단 이 각 데이터 자체를 다 뽑은 거는 혹시나 이제 추가 가죽을 병목을 해결했을 때 또 다른 부분이 병목이 될 거고 항상 병목인 공정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자동화 공정의 사이드 타임을 다 매겨놨고요. 이를 이제 추가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2차로 그 뒤에 게 궁금해요. 저는 잘 몰라서 좀 100대를 동시에 조립을 하면 이 자동화된 게 더 빠른 건가요? 만약에 아까 제가 궁금한 건 이거 공정하시는데 면접 필요하시잖아요. 옆에 사람이 다 하는 것보다 이게 더 빠른 거. 납기를 못 맞추면 제품 생산량이나 속도가 기존 것보다 아니면 이 자동화가 그냥 안전해서 더 좋아졌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좀 그냥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마지막에 고려를 많이 한 부분인데 사실 컨베이어 벨트 방식의 변화라던가 조금 더 이 병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연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나중에는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2차 때문에 제가 듣고 싶은 게 그 대신 기계니까 24시간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사람은 그렇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더 빨라졌다든가 생산량이 많아졌다든가 기존 거보다 문제가 없다 이런 내용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게 궁금했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끝나기 전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좋은 말씀 해주신 게 자동화를 했을 때 시간이 짧아지는 이점보다 더 좋은 게 시간이 균일해지는 거예요. 일정해지는 거라고. 일정해지면 모든 게 다 예측 가능해요, 사실은. 그런데 아까 그 동영상을 보면 사람이 손으로 문지르는 공정이 있었죠. 그거 몇 번 문질러요? 그 횟수 세봤어요? 네? 근데 그게 작업마다 틀릴 거라고요. 어떤 건 2번 문지르고 어떤 건 3번 문지르고 저 촬영했을 때는 저 촬영한 것만 몇 번이라는 걸 알지 하루 종일 촬영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떨 땐 7번 문지르고 어떨 땐 1번만 문지르고 이런 것들이 시간을 예측하기 어렵게 만드는 수작업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자동화를 하면 기계한테 명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3번 문지르라고. 네? 또 3번 문질러가지고 조립이 되게끔 또 물성이 그렇게 돼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설계가 보면은 기본 설계가 있고 상세 설계가 있고 나중에 실제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기본 설계 부분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라든지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잡으셨어요, 사실은. 잘 잡으셨는데 다음에 발표할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떤 구체적인 얘기들을 가지고 리얼리티를 좀 높여주고 그 다음에 그 어떤 산포라고 했나? 표준편차. 그 표준편차를 없애가지고 작업 시간의 예측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게 했고 그 작업 시간이 예측 가능하니까 버틀넥이 어딘지 명확해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앞으로 그 논리 전개에 좀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리미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냥 상상으로 해서 한 게 아니고요. 레퍼런스를 보고 참고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그 로봇이 이제 지금 개발 단계 중 로봇인데 그 시트에 설정을 해두면 이 영상을 좀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레퍼런스가 아예 액션 안 나가는데 그리고 다들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게 있다. 네, 그리고 다들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신 게 그러면은 이제 이 공정은 한 시트, 한 재질만 할 수 있냐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실제 아이오닉으로 기준을 삼고 이걸 실제로 저희가 구매자라고 생각을 하고 구매자가 선택 가능한 모든 옵션을 이제 선택을 해보았는데 저희가 해당되는 부분은 글씨 잘못 아무튼 인조 그러니까 가죽의 재질을 선택하는 것만 저희 공정에서는 들어갑니다. 안에 들어가는 이제 배선이나 열선 같은 기능들은 이제 서브 어셈블리 라인에서 주로 생산이 되고 저희가 하는 공정은 이 파이널 어셈블리에서는 이 가죽 시트의 재질만 선택하는 게 되는데 저희가 AMR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MR이랑 그 생산 판매량에 비례하게 재질도 이제 공정 시간대를 나누어서 맞는 재질과 맞는 시트를 넣을 수 있도록 조금 참고하였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말씀해 주신 부분 수정해서 예. 하겠습니다. 더 있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숫자 공급에서 자동화 쪽으로 좀 많이 분류했었던 팀이었고요. 세 번째 팀은 이제 조금 다른 분야의 웹사이트들을 저희가 세 번째 팀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도나팀 1차 최종 발표를 맡은 김용우입니다. 저희는 태양광 패널 강화를 위해 온전한 회수 및 재사용을 위한 공정 설계에 대한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발표는 이와 같이 6가지 파트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팀 소개를 시작으로 산업 현황과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이해를 개선하기 위한 아이디어와 목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석 결과를 포함한 공정 기획 파트, 그리고 어떻게 공정을 구성했는지 자세한 설명이 들어가는 공정 파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팀 소개입니다. 저희는 신정현 팀장님을 중심으로 레이아웃 담당 김혁진님, 그리고 모델링 담당 한유정님, 시뮬레이션 담당 박종훈님, 그리고 문서관리 담당 저를 포함하여 5인 체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테솔라라는 팀명 아래 태양광 패널의 재사용 가치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팀 비전을 수립하였습니다. 산업 현황 부분에서는 태양광 패널 리사이클링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이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 발전 가능성입니다. 태양광 패널 리사이클링 마켓은 2025년 약 4억 6천만 불에서 2030년 기준으로 약 11억 2천만 불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주는데요. 이를 연평균 성장률로 환산하면 19.5%라는 값이 도출되고 이는 해당 산업이 매우 빠르고 유지하는 성장성을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양광 패널 발전 시설은 대규모의 메가솔라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는데요. 왼쪽 사진에 보시면 국내외에 조성된 태양광 발전 시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태양광 패널은 발전 효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효율 낙석 구간이 발생을 하는데 그 구간을 미리 경험하지 않고 그 전에 패널을 미리 교체하는 리파워링 수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을 지나가게 되면은 기존 패널이
못 쓰게 되는 폐기물과 리파워링 수요로 교체하는 패널의 수요가 맞물리면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많은 폐기물이 발생되고 이는 환경적인 이슈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이라는 것이 친환경 에너지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런 점에서 친환경 에너지가 오히려 환경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스터디를 통해서 그 방리 공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았는데 방리 공정은 크게 기계적 공정, 화학적 공정, 열처리 공정, 기타 공정 4가지가 있고 그 중에 68%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계적 방리 공정은 첫 번째 분리 정밀도가 떨어지고 두 번째 해수 산출물의 혼합물이라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외에 분리 정밀도가 조금 더 높고 해수 산출물이 균등하게 산출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국내 논문도 많이 발표가 되었고 국내 논문이 하나 나올 정도면 아마 해외 논문이 한 100여 개 정도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저희 팀원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취합했던 아이디어와 그를 통해서 도출한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수업을 들으면서 들었던 얘기 같은데 GPG이면 100점 불태라고 저희는 시작을 태양광 패널을 먼저 이해를 하자라는 것에서 출발을 하였고 태양광 패널은 보시는 것과 같이 크게 프레임, 강화 유리, 그 다음에 태양전지 셀, 백시트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EVA 필름이라는 접착물이 포함이 됩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 강화 유리와 접착되어 있는 EV 필름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분리할 수 있는 것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기계적 분쇄 공정에 대한 프로세스를 설명드리면 강화 유리를 부분 파쇄하고 그 이후에 PV 라미네이트를 분쇄한 이후에 정전기 및 기류 분리 장치를 통해 은, 구리, 실리콘 등을 회수하게 됩니다. 앞부분에서 강화 유리 분쇄물이 파쇄되는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접착된 EVA 조각이 같이 파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품질이 안 좋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가형 금제용으로밖에 활용이 못하고 이는 재사용 가치가 매우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개선하고자 이제 팀원분들이 많이 고생하면서 스터디를 했는데요. 저희는 레이저 리프트 오프라는 공정에서 힌트를 얻었습니다. 레이저 리프트 공정은 유리기판 위에 디스플레이 층을 벗겨내는 공정인데 이때 펄스 레이저라는 공정을 사용하게 됩니다. 펄스 레이저는 특징이 2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매우 정밀하게 분리를 해낼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표면에 아무런 잔재물이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 점에 착안해서 기존의 분쇄 공정과 그다음에 레이저 공정의 경제성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분쇄 공정의 분쇄 유리의 재사용 가치를 기준으로 저희 레이저 공정의 강화 유리의 핵심 가치는 약 10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외에 원자재 및 처리 비용 보전 같은 코스트 요인도 있는데 이 부분은 같다고 가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각 요소별로 금액이 얼마인지보다는 지금 강화 유리가 이렇게 레이저를 통해서 분리됐을 때 재사용 가치가 약 10배가 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왜 디지털 트윈이 필요한지 좀 저희가 고민을 해보았는데 첫 번째로 실험실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두 번째 정량적인 관리를 통해서 병목 현상이나 아니면 다른 비효율적인 요인이 나오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상용화 가속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착안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상용화 가속을 위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디지털 트윈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중국의 허난 리사이클링 사라는 곳을 벤치마킹을 하였고 그 회사에서 이제 시간당 처리 무게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일반 총 처리량을 약 320개로 추정을 하였고
여기에 패널 단가를 곱해서 월 매출 약 360만 원이 추출되었습니다. 저희는 일반총 처리량 320개를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일매출 공정은 약 600만 원으로 산정을 해야 하는데 이는 에디즈 대비 약 60% 증가된 수치입니다. 이 60%에 대한 근거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뒤에서 자세히 공정에 대한 설명이 나오겠지만 그 레이저 공정을 추가했을 때 그 단위 면적, 차지하는 면적이 약 50% 정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면적의 증가 비율을 50%를 넣었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HR 휴먼 퍼포먼스를 볼 때 최대 퍼포먼스의 약 10% 정도를 그레이드를 높여서 잡는 마진율을 참고해서 약 60%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네, 이어서 공정 기획부터는 김혁준 차장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발표할 김영준 공정기획입니다. 저희는 이 왼쪽 상단에 버추얼 게임 프로세스를 따라 공정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그중 3D 모델링, 버추얼 게임 모델 구성, 가상 제조 환경 구축 및 대성한 제한적으로 접근하였고, 현업에서 사용되는 공정 개선 프로젝트의 구현수를 최대한 차용하여 경험해보자는 취지로 본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기존 공정을 구현한 뒤 공정의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설정하여 실제 공정의 제원과 일치율을 확인하고자 했고, 이 결과를 통해 개선된 공정을 구현하고 생산성에 대한 결과를 측정한 뒤 검증하여 최종적으로 공정의 수익성을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저희 활용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저희는 가스 시스템의 3D 익스프레스 플랫폼 내에서 다양한 앱을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설비나 부품 모델링 시 카티아 앱을, 공정 시뮬레이션이나 묘 등을 구현할 땐 데이나 앱을 사용하였고, 구조 해석을 위해 시뮬리아 앱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된 파일들은 모두 에너디아의 돈-마크 앱을 통해 관리하였습니다. 추가로 레퍼런스나 간단한 문서들은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공유하였고, 캔바를 이용해 프레젠테이션의 팀원들과 공동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에너디아 돈-마크 앱으로 파일들을 관리하면서 팀 구조를 체계화하여 서로 간의 파일 공유가 보다 수월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추가로 레이아웃이나 어셈블리 등 여러 가지 프로덕트가 합쳐지는 상황에서 덤프 파일을 이용해 최대한 파일 크기를 줄여 작업하였고, 문제 발생이 최소화하였고, 원본 파일 손상 또한 최대한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각 해수 자원의 대상으로 엠보화시켰습니다. 태양광 패널은 일단 알루미늄 프레임이 제거되고 강화유리와 PV 라미네이트로 분리됩니다. 강화유리의 경우 공정에 따라 분쇄되거나 리유즈되어 강화유리 5년의 상태로 출고가 되며, PV 라미네이트는 모두 분쇄되어 파우더 형태의 자원으로 분리됩니다. 모델링 전략입니다. 최대한 레퍼런스를 참조하여 설계하고 싶었으나 기존 공정 자체가 일반적인 공정이 아니다 보니 재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설계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때문에 확보한 등록공 자료를 통해 비슷한 형태의 3D 파일을 수집해 수정한 뒤 역설계를 하거나 동영상을 분석하여 최대한 참고해 자체적으로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조해석 대상 및 목표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에서 유리를 겐트리 로봇이나 로봇암으로 이송하기 위해선 흡착 클리퍼 EOAT가 필수였고, 그 설계를 위해 4T짜리 강화유리 이송 모델 대상으로 구조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크게 겐트리 로봇의 수직 승하강 시 발생하는 하중과 다가미절 로봇암의 수평 이동 및 정지 시 발생하는 하중, 두 가지 케이스를 모사하고자 했습니다. 최종 목표는 이러한 이송 조건들을 바탕으로 안전율과 효율을 모두 만족하는 흡착 클리퍼의 최적 개수와 배열을 검증하는 데 있습니다. 구조 해석 조건은 이 좌측의 장비 제원표를 바탕으로 각 이송 장비의 가속도를 산출했습니다. 여러 조건 중 가장 가혹한 환경인 77m/s 제곱의 로봇암
수직 긴급 제동 시 관성력을 최종 해석 시나리오로 선정했습니다. 이는 벤틀리 이동 대비 압도적으로 높은 동적 하중이고, 따라서 이 조건에서 안전율을 확보한다면 보수적 설계 관점에서 모든 구동 환경의 구조적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조해석 평가 기준입니다. KDS 규정에 근거한 두 가지 기준과 더불어 기계설계 표준 가이드라인이 요구하는 안전율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첫째, 구조 안정성을 위해 최대 주응력이 강화유리의 기준 허용 능력인 80MPa 이내인지 확인하고, 둘째, 형상 유지성을 위해 최대 처짐량이 평탄조 한계인 길이도 180 이내인지를 검토하고자 끝으로 유리의 취성과 충격 하중 조건을 고려해 규격 대비 3.0 이상의 보수적인 안전율을 확보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았습니다. 다음은 구조해석 과정입니다. 먼저 패턴 형태, 위치, 그리퍼, 지름 등을 변수로 약 46,000개가량의 파라메트릭 모델링을 구성하였고, 이에 77m/s 제곱의 수평 반성력 조건을 부여했습니다. 먼저 넓은 범위에서 거시적 탐색을 진행한 뒤 가능성 높은 영역만 추려 2차 정밀 해석을 수행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조합 중 단 400여 개만의 포인트를 집중 분석하여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해석 최종 결과입니다. 파라메트릭 디자인 최적화를 통해 보시는 바와 같이 6개의 그리퍼를 이용한 배치를 도출해냈고, 동일한 기준으로 단일 해석을 진행하여 비교 검증하였습니다. 패널에 발생하는 최대 주응력은 26.348MPa로 확인되었고, 이를 기준 허용 능력인 80MPa와 비교하면 약 3.036의 안전율을 갖습니다. 또한 최대 처짐량은 1.584mm가 발생하였으며, 기준 평탄도를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 약 3.507의 처짐량 안전율을 보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최대 주응력과 형상 유지성 모두 앞서 설정한 목표인 KDS 기준 대비 안전율 3.0 이상인 가장 효율적인 흡착 그리퍼 배치를 도출해냈습니다. 다음으로 공정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좌측의 레이아웃은 선한 리사이클링사의 태양광 패널 전세 라인인 H솔라 1000 모델을 기준으로 구성했습니다. 해당 라인은 시간당 1000km, 약 1톤의 처리량을 가지며 180제곱미터의 공간에 3명의 작업자가 투입됩니다. 저희는 이 공정을 디지털상에서 정확하게 모사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부터 덴트리 로봇, 프레임 제거 로봇, 그리고 유리 분쇄기까지 전체 라인에 투입되는 약 19종의 주요 설비들을 모델링하였습니다. 분쇄 공정 레이아웃입니다. 전체 물류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풀며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먼저 1구역에 패널이 투입되어 프레임이 제거되고, 이어지는 2구역에서 유리를 파쇄해 1차로 분쇄 유리만 회수한 뒤 마지막 3구역에서 남은 PV 라미네이트를 분쇄해 기타 소재들을 최종 분리 회수합니다. 이처럼 기존 방식은 물리적 연속 분쇄에 크게 의존하는 전형적인 직렬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프레임 제거 공정의 시뮬레이션입니다. 해당 설계의 상세 재원이나 도면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동영상을 최대한 참조하여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참조 설계를 진행하여 모델링을 완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겐트리 이송 시스템의 공정 시뮬레이션입니다. 해당 공정에는 SP 시스템즈의 이축 겐트리 로봇인 TL1 모델을 레퍼런스로 설계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쇄 공정의 박스 플로우입니다. 각 설비별 가동률 및 생산량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였으며, 대부분 80% 이상의 안정적인 가동률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플로우 데이터를 확인하였으며, 레퍼런스와 비교했을 때 일치율 95% 이내로 구현하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때 적용한 사이클 타임은 다음 개선된 공정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기존 분쇄 공정의 펄스 레이저 설비를 접목하여 확장 설계한 하이브리드 공정입니다. 보시다시피 기존 라인에 펄스 레이저 설비와 다관절 로고담, 자율주행 포크리프트 등을 새롭게 추가 모델링하였습니다. 전체 면적은 250제곱미터로 넓어졌고 기존 180제곱미터 대비 약 40% 정도 늘어났으나 시간당 처리량은 분쇄 공정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로 로봇 자동화와 비전 검사기 등을 도입하여 상주 작업자의 유지보수 인력 단 1명으로 대폭 축소하고 공정 효율을 추구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공정의 전체 레이아웃입니다. 우측 1번 구역으로 투입된 패널은 프레임 제거 후 2번 구역으로 이동해 1차 비전 검사가 받습니다. 여기서 불량 판정 시 5번으로 빠져 분쇄 공정을 거치게 되고 합격한 경우에는 3번 구역으로 이동해 본 공정의 핵심인 펄스 레이저 방리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이후 마지막으로 2차 비전 검사를 통해 회수된 유리의 품질에 따라 A급과 B급으로 세분화되어 4번 구역에서 최종 출고되는 구조입니다. 이어서 겐트리 로봇의 90도 회전 이송 시뮬레이션입니다. 1차 비전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패널은 겐트리 로봇에 의해 착된 뒤 90도로 방향을 전환하여 분쇄 공정 방향의 컨베이어로 이송됩니다. 하이브리드 공정 중 레이저 공정의 마지막 단계인 로봇 암 적재 시뮬레이션입니다. 해당 구역에는 2550mm의 넓은 작업 반경과 40kg의 다반 하중을 봐준 ABB사의 6축 다관절 로봇 IRB 4600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로봇암을 통해 유리가 이송되는 형태가 초기 기획 때 구조 해석에 사용하기 위해 예측한 동작 형태 그대로 구현하여 구조의 색상으로 유리의 파손 걱정 없는 형태로 재되었습니다. 하이브리드 공정의 시뮬레이션 구현 전 가상 제조 시나리오입니다. 분쇄 공정 및 공통 공정은 이전에 구현한 분쇄 공정에서의 사이클 타임을 준수해 조건을 설정하였고 레이저 공정의 경우 병목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수준에서 조건 및 속도를 가상으로 설정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분쇄 공정과 하이브리드 공정의 비교에 있어 병목 현상이 통제되지 않는 변수로 나오면 제대로 된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아래의 조건과 속도를 조작 변형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이브리드 공정 플로우입니다. 가상으로 조작 변형을 설정한 것을 기준으로 설비의 가동률을 확인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이브리드 공정의 AMR 박스 플로우입니다. 불필요한 동선을 줄이기 위해서 잘 안 보이죠? 오른쪽과 왼쪽, 동쪽과 서쪽으로 이제 각각 한 대씩 두 대를 배치해서 시뮬레이션을 구현하긴 했는데 일단은 가동률이 매우 낮고 입구 및 출구에 대한 개념이 제외되어 있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차 때 최적화와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하이브리드 공정의 플로어 데이터를 확인하였으며 처리량 및 가동률 등의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존 분쇄 공정과 같은 조건에서의 회수한 자원의 양을 데이터화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가동률에 대해 먼저 비교를 해보면 8:2의 비율로 레이저 설비 쪽에 패널들이 우선 투입되다 보니 분쇄 설비의 효율이 극단적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레이저 설비 사이클 타임 대비 로봇암의 사이클 타임이 매우 짧은 이유로 로봇암의 가동률 또한 매우 낮음을 확인했습니다. 횟수 자원의 수량 비교 분석입니다. 분쇄 유리와 저철분 강화 유리를 제외하면 나머지 횟수 자원의 수량이 같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공정의 플로우가 제대로 구현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저희 회수자원 데이터를 기반으로 KPI 달성도를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현실적으로 조사한 이 회수자원 단가표와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얻은 회수자원 수량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하였고, 일일 매출이 563만원 정도 해서 목표 KPI 대비 93.82%, 약 37만원 정도의 매출이 부족한 상황임을 확인했습니다. 리스크 관리입니다. 저희가 진행하려고 했었던 파라미터 디자인 최적화 해석의 경우 크레딧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지라 교육용 계정으로 사실상 사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선형적인 결과를 보이는 변수는 과감하게 제외하고 거시적 탐색 이후 탐색 범위를 점차 좁혀 나가는 형태로 진행함에 따라 46,000개의 포인트를 한 번에 최적화 해석으로 진행하는 대신 25개 포인트의 해석을 15회 정도 진행하여 보다 디테일한 형태의 배치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며 수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파일을 세분화하여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파일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류 파일은 덤프 파일을 변환시키고 참고할 의향이 있는 경우 작성자에게 별도 요청하는 방식으로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시뮬레이션 단계에서 작업 상태를 지속적으로 저장을 해서 공정 수정 시에도 이전 상태를 복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작업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문제점인 개선점입니다. 현재 하이브리드 공정은 설비 가동률이 낮고 점유 면적 대비 수익성이 부족하여 공간 효율 개선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또한 설비 고장 등 돌발 상황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가 부족하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 2차 프로젝트 진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AMR 가동률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입출고 계획을 세워 집화장과 출고장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와 동시에 다수의 공정 설치 시 효율적인 레이아웃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병렬 구조 설치에 최적화된 형태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또한 아직 포함되지 않은 고장이나 제품 파손과 같은 돌발 상황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인적 자원을 포함한 시뮬레이션 시나리오를 작성할 것입니다. 추가로 공정 간소화 또는 결합을 통해 현재 고민인 가동률 저조 문제까지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2차 간트 차트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참고했던 문항들이고요. 저희 팀원들의 프로젝트를 통한 소감입니다. 저희는 이번 과정을 통해 단순한 설계를 넘어 실무형 엔지니어로서의 태도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생소한 툴에 도전해서 기술적 한계를 극복함은 물론이고 반복되는 시뮬레이션과 수정 과정을 거치며 데이터 관리의 정밀함과 유연한 설계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했습니다. 또한 구조 해석을 통해 기업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거시적인 비즈니스 사고까지 경험해볼 수 있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금전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사실 공정이라고 하는 게 물리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처음에 이제 해석에서부터 이제 어떤 레이저로 이렇게 분리할 때는 어떤 회수에 대한 밸류가 좀 높아진다. 분쇄를 하는 것보다는 그게 어떤 경제적 가치가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마지막에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설명을 이렇게 연결되게 이렇게 해주셔서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좀 괜찮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정확하게 그 소위 말하면 그 분쇄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냥 갈아서 이렇게 분리하는 그런 개념과 그 레이저를 가지고 분리하는 개념이 공정의 차이가 정확히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앞으로 좀 더 구체화를 좀 많이 해서 그 연결의 어떤 이해를 이렇게 못하게 하는 거를 좀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앞에서는 톤당 시간당 뭐 1점 몇 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뒤에서는 또 몇 개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톤이라고 하는 거하고 개하고는 이게 좀 다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액적인 부분도 또 나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인 프레임이나 전개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훌륭한데 앞으로 좀 이렇게 구체화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이 좀 많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KPI가 320 유니트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근데 앞에서는 톤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제일 앞에서 나오는. 아, 이게 앞에서 나온 거예요? 예. 그 앞에서는 320 유니트인데 뒤에서는 어떻게 일간 총처리량이 몇 유니트예요? 그 선한 리사이클링사에서 처리량을 지금 1시간당 1톤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거야 1시간당 1톤으로 나오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몇 개 하고 톤하고 이게 같은 거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위가 같아야지 비교가 되는 거지, 그죠? 네, 그런 점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전개는 우리가 이제 제조 공장을 밸류에이드 가치를 높이는 것을 공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사실. 그런 점에서 나중에 매출이라든지 어떤 부가가치라든지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해주신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앞으로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될 건지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사실. 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여쭤봐도 될까요? 네. 아까 너무 잘 말씀해 주셔갖고 그래 안 물어보려 했는데 사실 똑같아요. 아까 두 팀한테 제가 여쭤봤던 것도 궁금하게 제가 조금 낭만이 없나 봐요. 제가 좀 매출이 저희 팀이 안 나와요. 매출 기대비용 이런 얘기 나오면 되게 궁금하거든요. 이거 팜플렛은 이 발표 자료가 나오기 전에 나온 건가요? 아, 예, 맞습니다. 팜플렛이 먼저 작성되고 발표 장표는 어제 밤까지 수정했습니다. 저 사실 이거 보자마자 여기 오자마자 이거 딱 보고 돈이 35,000원밖에 그냥 안 들어왔거든요. 이거 빼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이거 나와서 계속 물어봤어요. 아, 저 진짜 너무 궁금했어요. 이거 왜 안 하나? 저희 회사에서 하려고. 그래서 아까 매출도 말씀 주셨던 아까의 그 똑같은 장표에서 저게 왜 60%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아까 그 설명을 한번 해드리긴 했는데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네. 이제 그 저희가 기존의 분쇄 설비하고 하이브리드 공정에서 면적이 약 50%, 왜냐하면 신규 설비가 들어오니까 면적이 약 50% 정도 증가가 하거든요. 네. 그러면 면적하고 이제 설비하고 완전히 정비해야 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제 비슷한 연관관계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50%를 잡았고 네. 나머지 10%는 이제 그 휴먼 퍼포먼스 그 방법론 같은 데 보면 이제 B 그레이드하고 A 그레이드하고 네. S 그레이드하고 다 10%씩 마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거에 10%를 마진을 두는 걸 이제 결합해서 60%를 구출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금액 나오고 멋지게 나오면 저는 나중에는 좀 더 상세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돈 얘기 나오면 계속 물어볼 거라서 사람들이 그거 보면 다 저도 궁금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면적이 나왔으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라는 게 조금 더 데이터가 있다거나 분석을 해봐서 실제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없으시면 혹시 네. 태양광 패널이 크기로 일정한가요? 아니면 일정하지는 않은데 가장 그 글로벌리 범용적으로 쓰이는 그 사이즈가 이제 2000에 1000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질문을 전에 많이 받고 이제 고민 많이 했는데 그 사이즈가 각각 다른 걸 어떻게 그 컨베이어에 똑같이 움직일 거냐라고 해서 우선은 가장 범용적인 2000에 1000 사이즈를 기준으로 하고 그런 패널이 워낙 많으니까 거의 대부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받자라는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좀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태양광 패널 생산자 쪽에서
세금 비용을 이제 분담금을 통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화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집화장 쪽에서 제일 많이 들어오는 그런 형태의 태양광 패널 선정을 사용했고요. 2000에 첫 사이즈면은 보통 대형 그 태양광 발전소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주로 사용하는 모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끝나기 전에 안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아서 사실 공장에서 제조 라인을 이렇게 모델링 할 때 효과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한 것까지가 이제 공장장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처음에 어떤 공법을 선택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사실 어떤 공정을 기획하는 쪽, 영업 쪽이라든지 생산 기술이나 이런 데서 이제 하는 거고. 그 지금 약간 좀 나중에 잘 설명해 주실 거라고 믿지만 그 물리적인 부분이 어떤 금전적인 부분으로 어떻게 이게 전환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나중에 잘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서 한 가지 사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옛날에 그 삼성 코닝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삼성 코닝이라는 회사가 LCD 패널을 만들었는데 그때 패널을 만들 때, 유리를 만들 때 공법이 용해로에서 나와가지고 어떤 일정한 평판이 나오는데 그 평판이 나온 게 처음에 뜨거웠다가 차갑게 식으니까 두께가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 공정이 뭐냐면 연마 공정이 있었어요. 연마. 그러니까 차가운 상태에서 연마를 하면 치수가 정확해지잖아요. 두께가. 그렇게 해서 두께가 아주 균일하고 품질이 좋은 그 유리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그게 연마 공정이 갈아내는 거잖아요. 갈아내는. 그 공정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삼성코닝 정밀유리라는 회사가 생겼어요. 정밀유리는 삼성코닝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만든 회사거든요, 사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용해로에서 나오면서 반고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마를 하지 않고 그냥 반고체 상태에서 냉각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연마 공정이 없는 거예요. 이 회사가 나중에 대한민국 산업비밀 1호 회사가 됐습니다. 매출액의 60%가 이익이에요. 네? 이런 어떤 그 금액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거죠. 물리적으로 보면 공정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유리예요. 그것도. 근데 이건 그 재생하고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필요한 우리가 얘기하는 그 LCD 그 패널 있지 않습니까? 유리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만든 공정에서 공정 하나를 없앴더니 여기는 삼성코닝은 어떻게 보면 망했어요. 브라운관 만든 회사는. 근데 지금 삼성코닝 정밀유리는 그냥 그 지금도 삼성 정밀 소재해가지고 열심히 잘 만들어서 프로핏이 굉장히 높은 그런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례입니다. 네, 저도 궁금한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약간 난해한 좀 주제인 것 같아서 왜냐면 이제 저도 이제 R&D 다른 거 기획하거나 이런 거 할 때도 보면 폐배터리 회수하고 파우더 만들고 분쇄하고 그다음에 그걸 다시 그런 걸 재활용하는 그런 게 굉장히 화학적 공정도 많이 필요하고 물리적 파쇄 공정도 필요하고 근데 여기서는 레이저로 이제 썼던 것 같아요. 이제 거기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재사용, 재활용 공정에 대한 어느 정도 물론 그게 디지털 트윈은 이제 막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요거는 일반적으로 이 디지털 트윈으로 이 공정은 조금 어느 정도 많이 쓰고 있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조사를 해보지는 않아서 그런 거 좀 일단은 궁금하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여기 있는 게 지금 사실 그런 공정에 맞게 디지털 트윈 하는 게 이제 기계 같은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카티아나 뭐 이런 걸로 설계를 했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거의 라이브러리나 이런 데 들어와야 제대로 되는 걸 텐데 거기에 어디 뭐 꼭 우리 카티아를 쓰지 않더라도 델미아나 그런 게 이제 들어있는 건지 이런 것도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두 가지가 좀 저희도 레이저 설계 관련해서 레퍼런스를 먼저
서치하는 것 자체가 논문을 좀 서치를 하다가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그 펄스 레이저를 이용해가지고 태양광 패널에서 유리를 굉장히 깔끔하게 빼는 그런 논문을 한번 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러면은 이 기술을 가지고서 공정을 만들었을 때 어느 정도 이익이 가겠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으면 그 설비를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다. 이쪽으로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한번 만들어 가서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확인을 해보고 어쨌든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그게 제대로 공정이 뭐 그냥 우리가 뭐 스케치하듯이 그리는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제대로 기능이 디지털 트윈 안에서도 구현이 돼야 되잖아요. 레이저 쪽 같은 경우는 대미하고 구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실제 뭐 수익까지는 뭐 여기까지 해서 나진 않겠지만 그런 것도 좀 많이 서치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없으니까 이 장표 보시면서 연간 평균 성장률 19.5%에 대한 감은 보시나요? 그럼 바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